새는 알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운다. 그 알은 세계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말입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의 스케줄은 초인적으로 빡빡해요. 호프집도 갈 수 없을 테고 주말 저녁에 극장 나들이를 즐기기도 힘듭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밀린 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누리는 것도 어렵겠지요. 요컨대 보통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는 거의 모든 것을 버렸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연예인을 부러워해요. 연예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과연 연예인의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삶을 바꾸자고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바디가 아니라 썸바디가 되기를 꿈꿉니다. 의사가 되고 기자가 되고 대기업에 다니거나 작가로 성공하기를 바라지요. 썸바디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양의 서류와 일과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됨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럴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답이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노력하듯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모두 썸바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나려면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니콜라 스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하여 결말로 이끄는 부분이에요. 마셜 맥루한이 이야기했듯 기술이 생기면, 도구가 생기면 우리 인간과 기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 기술로 인해 우리의 뇌가 바뀝니다. 제가 파리 여행을 갔을 때 저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었어요. 처음에 저는 파리 시내 지도를 가지고 사흘쯤 돌아다녔습니다. 종이 지도를 보면서 루브르니, 오랑주리니, 로댕 미술관 등등이니 걸어다니거나 지하철을 탔지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도에 표시된 도로명을 잘 보고요. 방향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흘쯤 지나자요, 센강을 따라 흐르는 관광 필수 코스들은 대강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저쪽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고 그 너머에 뭐가 있지, 그랑팔레는 저거 뒤편에 있지, 루브르는 이 오른쪽에 있지 하는 식으로 대강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흘째였던가요? 오르세 미술관 앞에서 배낭 여행객을 만나서 잠깐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분이 구글 지도를 가르쳐줬거든요.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지도에서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치면은 마치 네이버에서 우리가 길찾기를 하면은요,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몇 분을 걸어가라 하고 나오듯이 구글 맵에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도요, 걷기용, 도보용 내비를 키면은 그냥 그 내비를 따라가면 돼요. 이 폰에 다 나옵니다. 10m 앞에서 우회전, 5m 앞에서 좌회전 하고 말이죠. 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따라간 지 단 하루 만에 도로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보는 감각, 오른쪽 저쯤에 뭐가 있지, 뒤쪽에 뭐가 있지 하는 감각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냥 내내 땅을 쳐다보듯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기계적으로 걷는 자신을 발견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뇌를 바꾸는데, 특히 인터넷과 IT 기술은 그 기술의 엄청남으로 인해 그 기술이 우리의 뇌의 사고방식과 비슷하다는 착각을 주는 그런 기술의 강력함으로 인해 우리를 더욱 지적으로 형편없이 만든다는 거죠. 니콜라 스카는 이 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언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까지 들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운동을 안 해서 팔다리가 가늘어졌다는 진단을 받으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매일 맥주를 마셔서 통풍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면 맥주를 끊어야 하잖아요. 모쪼록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경각심을 일으키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쯤) 당시 41살이었던 MIT의 컴퓨터 과학자 조셉 와이젠바움은 글로 쓰인 언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 단말기 중 하나에 앉은 학생이 컴퓨터에 하나의 문장을 쓰면 프로그램이 영어 문법의 단순한 규칙들에 따라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나 구문을 알아내고 또 다른 규칙에 따라 이 사람이 입력한 문장을 답변의 형태를 띤 새로운 문장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었다. 컴퓨터가 이렇게 만든 문장은 즉각 학생에게 마치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요즘 별로 행복하지 않다 라는 문장을 치면 컴퓨터는 나는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이 보통 말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이 문장을 갖다가 요즘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 지 얼마나 되었나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해진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엘리자라고 불렀다. 엘리자는 이내 MIT 캠퍼스에서 유명해졌고 컴퓨터에 대한 발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는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컴퓨터의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최초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엘리자와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수학, 그 밖의 공학에 대한 배경 지식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이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도 퍼져나갔고 마침내 언론에도 알려져 엘리자는 훗날 전 국가적인 장난감이 되었다. 그런데 와이젠바움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 놀랐던 사실은 사람들이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깊이 컴퓨터에 감정적으로 빠져들게 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와이젠바움이 이렇게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동안 대화를 한 뒤에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이 기계가 진짜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했다. 심지어 엘리자의 코드를 짜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것이 분명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임을 알았던 그의 비서조차도 현혹되었다. 와이젠바움의 사무실에 있는 화면을 통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대화가 너무 사적으로 진행되는데 놀란 비서는 와이젠바움에게 사무실에서 지금 좀 비켜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와이젠바움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비교적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주 짧은 시간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지극히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목수가 망치를 집어들었을 때 그의 뇌에 있어서 이 망치는 손의 일부가 된다. 군인이 얼굴에 쌍안경을 들었을 때 그의 뇌는 새로운 눈을 통해 보며 즉각적으로 새로운 시각의 영역에 적응한다. 우리가 도구와 맺는 긴밀한 관계는 쌍방향적이다. 기술이 우리 자아의 확장인 것처럼 우리 역시 기술의 확장이 된다. 목수가 망치를 손으로 집을 때 그는 손을 이용해서 망치가 할 수 있는 작업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은 못을 받거나 뽑는 도구가 된다. 군인이 쌍안경을 눈에 가져다 댈 때 그는 렌즈가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만 볼 수 있다. 그의 시야는 넓어지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키보드와 키패드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필기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 문화에서 수기 능력, 손으로 무언가를 쓰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이는 사라진 기술이 되어갈 것이다.
예수의 사제이자 언론학자인 존 컬키는 1967년에 이렇게 경고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 도구들이 우리를 만든다. 마셜 맥루한은 기술이 일단 강화된 뒤에 그 기술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미디어의 이해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눈에 띄는 하나의 문구에 따르면 맥루한은 우리의 도구는 이 도구가 그 기능을 증폭시키는 우리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결국 마비시킨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특정 부분을 인공적으로 확장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확장된 부분과 이 부분이 지녔던 원래의 기능에서는 떼어놓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동력 방직기가 개발되었을 때 방직공들은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옷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섬유의 촉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손재주의 일부도 영원히 잃어버렸다. 맥루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의 손가락은 마비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기계식 쟁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흙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기계화된 농장의 노동자들은 비록 선조들이 괭이를 가지고 한 달이 걸려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단 하루 만에 끝마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 땅을 거의 만지지도 않는다. 자동차 바퀴 위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걸어서 갈 때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는 있지만 땅과의 친밀한 접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맥루한이 인정했다시피 그는 기술이 초래하는 이런 마비 효과를 관찰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생각으로서 이 점을 경계하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아마도 구약 성서의 시편 중 일부일 것이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다. 2003년 반 림백에는 두 그룹의 자발적인 실험 참가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해 어떤 퍼즐을 풀도록 했다. 여러 색깔의 공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퍼즐이다. 그런데 두 그룹 중 하나는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실험 참가자들이 퍼즐을 푸는 동안 모니터에서 예측 가능한 이동 경로를 하이라이트로 표시하는 등 여러 가지 힌트들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힌트나 조언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주었다. 둘 중에서 어떤 그룹이 더 퍼즐을 잘 풀었을까? 이상한 대로 퍼즐을 푸는 초기 단계에서는 도움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빨리 올바른 이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험이 계속되면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룹의 숙련도가 더 빨리 증가했다. 반 림백인이 보고했듯이 이런 결과에 따르면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계획과 전략을 짜는데 더 월등했다고 한다. 반면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단순한 시행착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적 없이 여기저기 클릭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실험을 실시한 지 8개월 뒤에 반 림백인이 다시 실험 참가자들을 불러서 약간의 변형을 주어 이런 퍼즐을 풀도록 했을 때 원래 실험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이들이 도움을 주는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이들에 비해 2배나 빨리 퍼즐을 풀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소프트웨어가 더 똑똑해질수록 사용자는 더 멍청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지금까지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혼자서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1일 1 공부작업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주위에 공부하시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